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QFD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매 수업 시간마다 이 전체 흐름도를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흐름도 내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크게 우리 교과목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제품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제품 설계를 합니다. 이게 한다는 게 제품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제품의 설계인자들을 찾는 것, 설계인자들의 최저값을 찾는 거죠. 어떤 타겟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QFD로 오늘 좀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공차 분석까지 갈 거예요. 원래 3주차인데 지난 학기에 QFD를 우리가 좀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QFD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공차 분석까지 좀 가겠어요. 공차 분석은 뭐냐면 QFD를 통해서 설계인자의 최저값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최저값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만하냐, 그 톨러런스라고 그래요. 최저값에서 정확하게 미트를 못할 거예요. 모든 제품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FD를 통해서 타겟값을 정하고 공차 분석을 통해서 이 타겟값에서 어디까지 내가 허용한 범위냐를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설계된 정보를 가지고 공정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품 설계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정을 어떻게 옵티마이즈하고 운영을 할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 능력 평가를 먼저 하고 실험 계획법을 해서 공정 능력을 개선시키고 신뢰성 실험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 설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단계죠. 설계된 안대로 대량의 그 원재료나 제품 자재를 흘려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 포커스는 품질 관점에서 포커스는 얼마나 대량 생산이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공정관리 단계를 지나면 이제 제품이 대량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객한테 shipping하기 전에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고, 오늘은 이 토픽 가운데 이제 QFD 하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공차 분석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QFD의 배경에 대해서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제품 개발 단계라 그러면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흐름도와 관련 있죠.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생산, 공정 관리 단계, 그 다음에 출하, 검사 단계,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단계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쪽은 뭐냐면 설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플래닝을 하는 부분입니다. 플래닝하는 부분. 이 뒤쪽 부분은 플래닝한 대로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플래닝하는 대로 운영하는 부분. 처음에 이제 플래닝하는 단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품질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적합 품질, 시장 품질. 예. 이 단계는 설계 품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설계 품질, 얼마나 고객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인자 최저값을 정하고 공정을 세팅을 할 거냐, 설계에 관한 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설계된 대로 얼마나 내가 잘 미트하느냐, 미트해서 제품을 생산하느냐, 이 관점이죠. 설계 단계에서 어떤 타겟값이 결정되고 허용 가능한 하한값, 상한값이 결정이 되면 적합 품질은 얼마나 이거를 잘 미트해가지고 실제 제품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오겠느냐, 이런데 값이 나오면 적합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 바운드를 벗어나는 거니까. 예. 설계 품질, 적합 품질로 볼 수 있는데 20년대 혹은 40년대, 50년대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적합 품질 개선에 초점을 뒀었어요. 적합 품질. 자, 왜냐? 이때는
공급하고 수요 중에 어느 부분이 더 많은 시대일까요? 수요가 많아요. 일단 만들고 나면 다 팔리니까 최대한 불량률 없이 그냥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는 거를 잘 하자, 불량품 없이 만들어내자, 이 관점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설계까지는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실제 만들어내는 것만 불량품 없이 적합 품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시기가 지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량 없다는 것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불량도 없는 거는 당연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평준화되는 거죠. 방향 평준화돼서 불량 없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왕이면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더 찾는 거죠. 이제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 품질이 중요성이 더해지는 거죠. 공정 설계 혹은 제품 설계 단계에 조금 더 부가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이후부터는 설계 품질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 있어요. 자, 그 근거를 나타내는 거가 품질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생산, 제품 검사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1이라는 품질 노력을 들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1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랬을 때 그 노력을 생산 단계에 들이는 것보다 공정 설계에 들이면 생산 단계에 들였던 효과보다 10배의 효과가 있고, 그거를 더 앞단에 제품 설계에 노력을 들이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100배, 1대 10대 100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앞단에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품질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크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거는 공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죠. 내가 공정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생산이 결정이 되고, 공정 설계 역시 제품 설계안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단에 플래닝을 잘하면 뒤에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나 공정 설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QFD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QFD라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매뉴팩처링 퀄리티, 적합 품질입니다. 적합 품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프로덕트 퀄리티, 그러니까 설계 품질 쪽으로 어떤 포커스가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QFD가 그래서 이 매뉴팩처링에서 프로덕트 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 QFD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한번 예를 봅시다. 일본 기업하고 미국 기업하고 비교하는데, 자, 이 가로축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세로축이 설계 변경 횟수예요. 설계 변경 횟수. 요게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품 출시일입니다. 출시한 일이고, 여기서 플러스 3이란 거는 출시하고 나서 3개월 뒤, 여기는 출시하기 전에 1에서 3개월 전, 14개월에서 17개월 전, 20에서 약 2년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제품 설계하고 공정 설계하고 이런 단계가 있겠죠. 자, 미국 기업을 먼저 보면, 미국 기업들은 제일 처음에 제품 설계나 공정 설계 단계에는 설계 변경 횟수가 작아요. 작은데 제품 출시일이 가까울수록 변경을 많이 하는 거죠. 변경을 더 많이 하다가 출시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반대로 일본의 예를 봅시다. 일본은 제일 처음에 제품 설계나 공정 설계 단계에서는 미국 기업보다 변경 횟수가 많아요. 많지만 뒤로 가면 확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설계 횟수 관점에서 봤을 때 출시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일본 회사들은 설계가 다 일어나는 거고, 미국 기업은 출시하고 나서도 설계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일단 설계 횟수가 확실히 차이 나죠. 일본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계 횟수를 줄였고, 미국 기업은 설계 횟수가 많아요.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설계 횟수의 차이만 나면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설계를 제품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랑 그거를 나중에 제품이 다 생산되고 난 생산 단계에서 하는 거랑은 비용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설계 단계에서는 플래닝 단계죠. 플래닝 단계니까 설계를 바꾸더라도 코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바꾸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생산하고 나서 뭔가를 바꾸면 이미 공정이나 생산 라인들이 다 픽스된 상태에서 그거를 바꾸면 비용조차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도 확실히 늘어나고 그 이 한 번 횟수에 대한 코스트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플래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그림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기존에는 초기에 제품 개념 정립이나 설계 단계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길었어요. 근데 재설계 기간이 많이 길죠. 제품 개념 정립 기간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QFD에는 뭐냐면 이왕이면 제품 개념 정립을 처음에 좀 손해 보더라도 좀 꼼꼼히 하고 이 효과가 나중에 재설계나 설계의 그 시간을 줄이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플래닝을 꼼꼼하게 잘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 속담 중에 이제 QFD의 취지와 상통하는 볼 수 있는데,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기도록 해놓은 뒤에 싸우려 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뭐 뒤에 승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뭐냐면 먼저 이기도록 해놓은 뒤에 싸우려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 전쟁을 하기 전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플래닝을 꼼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돌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처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패배하는 군대는 일단 먼저 걸어놓고 싸우니까 뭐 패배할 확률이 높죠. 뭐 그런 겁니다. 이 전부 뭔가를 생산하거나 하기 전에 플래닝을 꼼꼼히 하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속담, 토끼 속담. They measure 1,000 times and cut once. 다 해석이 되시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1000번 재고 단번에 베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실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한번 더 들여다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벨 때 그 베어야 하는 지점을 잘못 히팅 포인트라 그러나요? 그거를 잘 검사를 안 하고 막 베면 잘 안 되죠. 근데 그 어디를 내가 한 번에 내리쳐야 될지를 꼼꼼하게 봐서 그 포인트를 찾고 나서 한 번에 베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QFD도 마찬가지로 뭔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깔기 전에, 제품 생산을 하기 전에 초반에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플래닝을 잘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FD의 취지를 잘 설명해주는 속담 두 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 QFD를 정의를 합시다. 그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를 기술적 요구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쭉 QFD를 초반에 제품 설계나 공정 설계 앞단에서 많이 공을 들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을 들이느냐, 이 관점으로 조금 더 넘어온 거예요.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QFD는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면 이 단계가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생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구 사항들이 넘어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의사소통 단계에서 로스가 없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부여시가 제품 설계 인자에 충실히 반영되고 그
그리고 제품의 설계 인자가 공정을 설계하는 인자의 충실히 또 반영되고, 이 정보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로스가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하도록 우리가 변환하는 그 과정을 충실히 하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기획 단계의 정보가 제품 설계로 넘어오고, 이 정보가 공정 설계로 넘어오고, 이게 공정 설계의 정보가 또 생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오죠. 이 정보가 넘어오는 단계에서 뭔가 정보의 왜곡이 없이 혹은 손실이 없이 원래 의도를 충실하게 잘 반영하도록 정보가 전개되도록 하고 싶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QFD를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 디플로이먼트 자체가 전개라는 뜻이에요. 전개. 뭔가 정보가 흘러가서 전파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VOC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제품 기획에 충실히 전파되고, 또 이 정보가 잘 전파되고, 이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로스 없이 왜곡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의 취지를 보면 또 Customer Driven Product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죠.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 중심, 고객 고객 요구사항 기반으로 제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시공학 방법론이에요. 동시공학. 이건 동시공학이라고 이런 그 각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정보가 잘 로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게 그 어떤 기능 부서 간 의사 전달 과정의 오류를 나타낸 건데, 고객이 요구하는 그림은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요구하는 그림은 이거였는데, 마케팅하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이게 그 줄이 하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이제 프로덕트 플래닝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난 매니팩처링 하는 사람한테 정보가 넘어가니까 이런 왜곡된 그림이 나타. 이렇게 정보가 디플로이 되면서 전개되면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제 QFD의 취지는 이 그림이 고스란히 매니팩처링 정보에도 이렇게 반영되기를 원한다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자, 동시공학 개념을 보여주는 건데, 자, 고객, 마케팅, 그다음 디자인팀, 그 매니팩처링 생산하는 쪽, 그다음 프로덕션 뭐 이렇게 있는데, 고객의 요구 사항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정보가 넘어가면서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은 공시공학 이런 벽을 다 부숴버리고 관계 있는 기능 부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면 정보의 로스가 없겠죠. 왜곡되는 부분이나. 자, QFD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개발된 거는 60년대 개발됐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카오라는 교수가 만들었는데 60년대 만들어지고 일본의 조선소에서 사례 연구가 되고 나서 도요타에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좀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간 겁니다. 포드에서 좀 적용을 했고, 기타 80년대 많이 적용이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QFD 심포지움이라고 매년 QFD의 베스트 사례들을 가지고 워크샵, 학회를 하는 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식스 시그마의 주요 기법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이 처음에는 활용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조업 기반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의료, 교육, 뭐 호텔 이런 서비스 분야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되죠. 이게 뭐 제조업하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고 그런 정보를 서로 그 왜곡 없이 전달하는 그런 전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또 전략기획,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뭐 마케팅, 뭐 이런 그 꼭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면 또 범용적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시스템 개발, 건설, 환경 군수 사업 뭐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됐어요. 자, QFD의 예시, 자 도요타 사례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자동차에 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제품이 좀 안 좋았을 때 자동차 외벽에 녹이 막 생기는 거죠. 고객의 요구 사항은 자동차에 녹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녹에 대한 뭐 저항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 설계 특징으로 어떤 걸 잡았냐면 조금 더 정량적으로 가는 거예요. 3년 내에 어떤 외부에서 보여지는 녹이 없어야 된다. 3년 내에 외부에서 보여지는 녹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량적으로 기술적인 언어로 바꾼 거죠. 자, 이게 제품 설계 특성입니다. CA를 EC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한 번 더 전개되는 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품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품 설계할 때 생산자들이 모여서 또 한 번 디스커션을 해서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페인트가 제곱센치당 뭐 요 정도만 써야 되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사이즈는 최대한 여기까지만 써야 된다. 이런 그 부품 특성에 대한 목표값을 찾아내죠. 그리고 이런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느냐. 뭐 탱크나 뭐 이렇게 딥 탱크하고 뭐 3코트 이런 식으로, 제가 요 정보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 계획을 이렇게 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생산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객 요구 사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생산 조건까지 디플로이 되는 거죠. 그래서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객 요구 사항으로부터 제품 설계, 부품 특성, 공정 계획, 생산 조건까지 정보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익숙하죠? 그 지난 학기에 여러분 실습도 하고 잘 하셨어요. 자, 이게 QFD가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페이즈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덕트 플래닝 쪽에서 고객의 요구 품질을 제품 설계 특성으로 변환하는 단계. 자, 이거의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죠? 인풋은 고객 요구 품질이에요. 고객의 요구 사항이 되는 거고, 아웃풋은 EC와 EC 리스트와 각 EC들의 타겟 값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고객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EC들이 있어야 되고, 그 EC들의 타겟 값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보가 그 다음 단계에서 what으로 오고 how로는 부품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은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된 그 설계 인자들의 목표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부품의 또 타겟값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죠. 이 정보가 또 디플로이먼트 되고 또 디플로이먼트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제품 계획, 부품 계획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what에 오는 거고, 이거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how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오는 거고,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하우스 오브 퀄리티에 대해서 봅시다. 하우스 오브 퀄리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QFD 이꼴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우스 오브 퀄리티는 QFD에서 많이 빼놓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QFD를 잘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말이 좀 꼬이네. QFD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QFD를 하는 과정에서 HOQ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QFD 자체는 그 정보를 이렇게 디플로이먼트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HOQ는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개념적인 도식이다. 품질의 집이라고 보는데, 자, 제품 계획 단계의 경우 고객의 요구 품질을 서비스의 설계 특성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고객의 요구 품질은 우리가 커스터머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CA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서 고객 요구 품질은 고객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고객의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정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나는 제품이 이랬으면 좋겠다, 가벼웠으면 좋겠다, 휴대폰이 한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되게 정성적이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정량적인 요구사항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고객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는 정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안락감, 안정성, 경제성이 좀 정성적인 부분이죠. 자, 제품 서비스 설계 특성은 설계자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설계자의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의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 정성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무게, 차체 무게, 철판 무게, 엔진 출력 이런 단위로 표현이 되는 거죠. 단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 품질은 고객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고, 제품 서비스 설계 특성은 설계자 입장에서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 나왔죠. 우리 HOQ 구조입니다. 자, CA에 고객 요구사항이 있어요. 고객 요구사항이 있고, 자, 이 축을 우리가 CA축이라고 합니다. CA축. 고객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CA축인데 이제 이 부분은 빼고, 연관관계 빼고 CA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CA축이라고 합니다. 고객 요구사항이 있고, 각 고객 요구사항의 중요도가 어떻게 되고, 그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만족도가 자사는 이런데 타사는 어떤지 벤치마킹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사가 타사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기획 품질은 우리 자사의 만족도가 이런데 내가 어디까지 개선을 할 거냐,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또 레벨 업률하고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가중치나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씩 하나씩 더 봅시다. 자, 이게 이제 CA축이라고 보면 되고, 이 세로축은 EC축입니다. 자,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이 들어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EC들의 중요도, 상대 중요도, 벤치마킹하고 목표치, 이게 최종골이죠. EC 목표치. EC 목표치를 구하는 게 최종골입니다. HOQ 사례를 봅시다. 비디오 게임인데, 고객의 요구사항이 대략 한 9가지가 있네요. 9가지가 있고, 두 단계로 계층화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제성 관련,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한다, 안락한 설계,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레벨로 해가지고 3개, 4개, 2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도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정보가 들어가고, 자사, 타사 2개를 조사를 했죠. 자사, 타사 2개. 그다음에 계획 품질은 지금 만족도가 이런데 내 목표 수준 여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레벨 업률하고 셀즈 포인트는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CA 가중치하고 상대 가중치 이렇게 계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 가로축의 CA축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죠. 각 CA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중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EC들이 있어요. EC들은 설계 특성이 있는데 설계 특성들을 리스트업하고 이런 어떤 계산 관계를 통해서 EC들의 중요도, 상대 중요도, 벤치마킹 이 정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EC 목표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작성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제일 먼저는 당연히 이제 CA부터 조사를 해요. CA, 고객 요구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중요도, 세 번째 단계 만족도를 벤치마킹하고, 기획 품질, 레벨 업률, 세일즈 포인트, CA 가중치, CA 상대 가중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 구조가 있고 확장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 구조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구조까지 다 포함한 가장 풀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본인 그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포커스 하느냐에 따라 뭐 특정 부분은 좀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풀코스는 표현이 좀 어색한가? 그냥 풀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셋. 8번까지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EC들을 만들죠. EC들을 리스트업하고 EC들의 개선 방향하고 EC들과의 상관관계, 상충관계가 있지는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관관계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중요도, 상대 중요도, 벤치마킹, 마지막으로 EC 목표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자, 봅시다. 자, CA 추출 부분. 고객 요구 사항을 보는 부분인데, 먼저 대상 고객을 정의를 해요.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고객을 분류하고 나서 대상 고객을 선정을 해요. 고객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뭐 인더스트리마다 다를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고객군의 그런 연령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뭐 거주지나 이런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죠.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그런 정보들 가지고 내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은 이 고객군이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그 프로젝트 하실 때도 여기서 잘 해주신 팀들이 몇 개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고객군들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은 이 고객군이다라고 고객군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먼저 하고 시작한 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고객군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뭐 제품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 좀 도전적인 지금 현재 고객군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군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타겟 고객군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군을 선정하고 난 뒤에 이 고객군을 대상으로 이 고객군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부분이죠. 이때 이제 설문이나 수집, 요구사항을 수집, 조사, 면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문은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뭐 경제적인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좀 깊숙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 반면에 면담하는 거는 뭐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죠. 비용이나 이런 걸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 수 있지만 대신 면담하려면 고객군을 면담하는 리스트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 고객군을 잘 대표하는 그래서 뭐 설문이나 면담 이런 식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조사를 하고 이 고객 요구사항 VOC를 이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입니다. 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객 요구사항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사실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의미인데 표현을 또 비슷하게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거죠. 혹은 요구사항 하나가 두 개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개념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구사항 하나의 의미가 명확하게 담기도록
표현을 정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정제하고 나서 비슷한 요구 사항끼리 모으는 거죠. 모아서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룹화하고 계층화. 아까 2단계로 나눴었죠.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층화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요구 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도를 평가해요. 각 CA별 중요도 수준을 평가하는데 이것도 설문 수집하고 면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점에서 5점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뭐 순서가 1번, 2번이긴 하지만 보통 1번 할 때 2번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조사할 때 요구사항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도까지 뭐 이렇게 적어달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2번 설문을 하지 않죠. 대부분 이거를 조사할 때는 병행을 합니다. 혹은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요구사항이 나왔으면 그거를 다른 고객군에게 보여주고 그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죠. 1점에서 5점 척도로 많이 사용하고 근데 HOQ 쓸 때는 그 중요도를 값 하나로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30명에 대해서 중요도를 조사했으면 중요도 값이 30개가 나올 건데 그거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결국 HOQ에는 대표값을 적어야 될 텐데 그때 검토할 수 있는 게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자, 평균은 중요도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고 중앙값은 그 중요도 값이 쭉 있을 건데 그거를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게 얼마냐, 몇 점이냐 그런 거고 최빈값은 중복이 가장 많이 중복이 되는 값이 얼마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30명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1점, 2점, 3점, 4점, 5점 해서 뭐 1번이 1점이라고 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5명, 2번은 뭐 7명 이런 식으로 분포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최빈값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여기서 1점에서 5점 척도니까 뭐 아웃라이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평균값을 가장 많이 씁니다. 평균값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아웃라이어나 이런 좀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0.5로 적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면 여기 좀 왜곡이 될 수가 있죠. 평균이. 그러면 중앙값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A 만족도 벤치마킹을 합니다. 각 CA 항목별로 자사 및 경쟁사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타사 대비 어느 정도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것도 1점에서 5점 척도로 많이 합니다. 1점 척도로 많이 하고 이것도 대표값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아까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에 보면 자사가 대략 한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을 가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는 기획 품질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자사의 CA 만족도에 대한 목표 수준입니다. 뭐 내가 만약에 지금 3점이면 목표로 몇 점까지 가져가야 될까 이걸 결정하는 건데 뭐 4점이나 5점으로 할 수 있겠죠. CA 만족도 벤치마킹 했을 때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때 벤치마킹 정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타사 만족도와 비교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타사 만족도보다 작게는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사 만족도가 같거나 타사 만족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목표, 그러니까 이때 보면 목표 수준 달성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설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타사 수준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조금만 더 노력을 더 기울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달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의욕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타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비용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도 타사보다는 일반적으로 타사 만족도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레벨 업률 산출입니다. 자, 표현이 이거는 설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산출로 되어 있죠. 설정은 내가 어떤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산출은 말 그대로 그냥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자산 만족도 대비 기획 품질이 얼마나 되냐 이 비율을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율은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이 세일즈 포인트 선정이에요. 판매 전략상 강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CA 항목으로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강, 보통, 없음 세 가지로 하고 1개에서 3개 항목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거를 많이 선정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요도하고 이 레벨 업률이 상대 가중치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 외에 좀 다르게 더 내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주고 싶은 항목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보통 어떤 기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 설문을 하긴 해보니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지만 이 항목을 끌어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략과 얼라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뭐 전략하고 맞닿아 있으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매상에 좀 강점이 있거나 그런 목표 앞에 그러니까 중요도하고 레벨 업률 외에 내가 엑스트라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관점에서 더 주는 겁니다. 하나 여지를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많이 하면 의미가 없고 보통 한 3개까지 많이 설정을 합니다. 강 보통 없음인데 없음은 그냥 1점이고 보통은 1.2배, 강으로 되면 1.5배까지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의 가중치가 산출이 돼요. 가중치는 중요도하고 레벨 업률, 세일즈 포인트 이 3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를 곱한다는 이유가 이 3가지가 각각 독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지난 학기 때 프로젝트에서 제가 여러 번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몇몇 팀이 이 세일즈 포인트를 중요도가 높으면 세일즈 포인트를 많이 줬었어요. 사실 그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여기 독립적으로 있죠. 여기 있는데 이게 높다고 이걸 따로 주면 사실 이거를 곱해주는 의미가 없어요.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3개의 의미는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고객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고객 관점에서 중요도가 나온 거고, 이거는 자사가 얼마만큼 더 지금 현재 수준 대비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 관점인 거고, 자, 이거는 이거 2개로 설명이 안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웨이트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 3개가 독립적인 의미예요. 이게 높다고 이걸 높게 주는 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C의 가중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상대적 가중치가 산출이 되죠. 100분위 단위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비디오 게임 예를 하나 봅시다.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C의 중요도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한 거죠. 자사, A사, B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업률이 뭐 1.3, 1.0 이렇게 나온 건데 레벨 업률은 자사하고 레벨 기획 품질을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죠. 1.3배만큼 계산하겠다. 2에서 4까지니까 2배 계산하겠다. 2가 되는 거고 3에서 4로 올리겠다. 1.3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레벨 업률이 산출이 돼요. 그다음에 세일즈 포인트는 이거 중에서 아까 그런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판매상 강점, 관점에서 3개 정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강, 약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가중치를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죠. 셀즈 포인트, 레벨 업률, 가중치, 중요도 이 세 가지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적 가중치는 자 이거를 가지고 이 합이 100이 되도록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합니다. 이 값을 다 더하고 더한 값으로 이거를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100이 됩니다. 전체 100 관점에서 얼마나 나눠 먹고 있느냐 그가 상대적 가중치를 본 거죠. 여기서 가장 높은 게 현실감 있는 시각 효과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중요도도 높고 레벨 업률도 1.3배고 셀즈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죠. 그런 이런 세 가지가 반영이 돼가지고 상대적 가중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CA 축 부분에 대해서 쭉 봤어요. 1번에서 8번까지. 자, 그 다음에는 EC 부분입니다. EC 축. EC 추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 제품의 성능 지표, 품질 지표, 관리 지표 조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품을 보고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이나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첫 번째는 그 CA하고 관련 없이 보는 부분. 그러니까 CA는 뭐 8번까지 이미 하긴 했지만 CA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제품 그대로 뜯어가지고 CA랑 독립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CA에 대응할 수 있는 EC 항목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가 아까 8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CA에 해당되는 EC는 어떤 게 있을까? 리스트업하고 두 번째 CA에 해당되는 EC는 어떤 게 있을까? 리스트업하고 그런 식으로 CA에 대응할 수 있도록 EC 항목들을 도출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게 옳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거 두 개를 적절히 혼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C들이 나오고 나면 그룹화하고 계층화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EC들은 묶고 그것들을 또 2레벨이나 3레벨 수준으로 이렇게 계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EC의 개선 방향을 사실 이건 결정이라기보다는 EC의 특성을 좀 잘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를 부가적으로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목 특성이냐, 망소 특성이냐, 망대 특성이냐 그 관점입니다. 망목 특성은 어떤 타겟값이 있는 거고 망소는 그 특성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망대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망대 특성은 뭐 이런 거죠. 자동차 연비 크면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리터당 많이 가면 갈수록 좋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마력도 되겠네요. 망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들 많죠. 뭐 무게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적는 겁니다. C가. 그 다음 단계가 EC하고 EC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C 간의 상관관계의 방향하고 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양의 관계냐, 강한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강한 음의 관계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연비가 높아지면 마력도 높아지나요? 자동차 잘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러면 강한 양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설계 특성을 이렇게 크게 했을 때 그거에 따라 다른 설계 특성에 영향을 받느냐 그 관점입니다. 무게하고 뭐 크기는 뭐 그런 거죠. 크게 하면 무거워지겠죠. 그런 것들 크기나 무게 이런 것들은 강한 양의 관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를 크게 했을 때 다른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그 관점에서 설계 특성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A, EC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CA하고 EC 간의 관계가 어떠냐, 크기가 어떠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 강하냐, 뭐 평균 중간 정도냐, 약하냐. 그래서 강중약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나서 특이 패턴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요. 특이 패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비어 있는 행이 있으면 이씨들을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그 기말고사 때 냈던데 많은 분들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을 하면서 상당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왠지 내면 학생들이 많이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이 맞춰서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상당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녹화해서 지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행이 있으면 그 행 자체는 CA에 대한 거죠. 고객 요구 사항이 있는데 거기랑 매칭되는 이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씨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CA는 만족을 못 하겠죠. 그럴 경우는 아까 CA 디펜던트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CA에 해당되는 이씨들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죠. 예를 들어 특정 CA가 CA에 영향을 주는 이씨, 대부분의 이씨들이 특정 CA에 다 연관이 있다. 이런 경우는 CA들을 의미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높은 개념의 CA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패턴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고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이씨 중요도 산출인데 CA, EC 연관관계를 점수화하고 이를 CA 상대 가중치와 가중합 방식으로 산출한다 되어 있는데 뭐 예를 하나 봅시다. 자, 이 부분인데 CA가 뭐 3개 있고 EC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평가해 보니까 이거 CA1하고 EC1이 강한 연관관계, 2하고 1이 보통, 그 다음에 3하고 2가 약한 관계,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중치가 3.2.1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EC 중요도는 자, 이 부분인데 먼저 이 연관관계를 점수화를 해요. 연관관계. 강한 연관관계는 9점, 보통은 3점, 약한 거는 1점, 관계가 없는 거는 0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9대 3대 1 스케일을 쓸 수도 있고 5대 3대 1 쓰는 데도 있어요. 두 가지 외에 다른 스케일을 쓰는 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9대 3대 1을 쓴다는 거는 강한 관계를 조금 더 내가 강조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9대 3대 1로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일단 변환을 하고 나서 각 EC들을 CA 상대 가중치하고 썸 프로덕트 합니다. 가중합 방식. 그러니까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9 곱하기 3, 3 곱하기. 그리고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33, 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상대 중요도는 이거 다 더하면 40이죠. 그래서 각각을 4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아까 CA 상대적 가중치랑 같은 개념입니다. 다 더해져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얼마나 나눠 먹고 있는지 보는 거가 되겠죠. 자, 다음 단계는 EC 벤치마킹이에요. 기존 제품의 각 EC별 성능 평가를 자료를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EC 항목 그 CA 벤치마킹처럼 각 EC들이 자사 대비 타사가 어떤 식으로 특성치가 되어 있는지 보는 부분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이 쓸 수가 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 제품을 하나 사와가지고 그걸 분해해가지고 설계 특성들의 값들을 다 보는 거죠. 이거 중국이 잘하죠. 중국이 잘합니다. 중국이 뭐 신제품 하나 나왔다 그러면 막 분해해가지고 엄청나게 분해해가지고 똑같게 만들어내죠. 리버스 엔지니어. 리버스 엔지니어는 정말 잘하는 나라입니다. EC들이 아까 설계 특성이기 때문에 성격이 정량적인 성격이 대부분. 그래서
정량적 EC는 뭐 실제 성능값을 가지고 수치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무게나 뭐 그 크기나 이런 것들 실제 값을 이렇게 비교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수치로 많이 표현을 하고, 혹은 정성적 EC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정량적이지만 그러면 C의 만족도 벤치마킹과 사용한 동일한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번호만 나왔는데, 자 이게 마지막 단계죠. EC 목표치 설정. 이게 마지막 꼴이고 앞서 수행한 단계의 정보를 활용해서 도출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정보는 반드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수행을 하되 이거는 반드시 검토를 해보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EC 상대적 중요도. 여러분 EC 상대적 중요도 구할 때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죠. 이거 구하려면 그 EC 상대적 중요도 이거 구하려면 이 연관관계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의 상대 가중치 정보도 들어가죠. 이 C의 상대적 가중치가 아까 CA 축에서 가장 마지막에 8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하고 연관관계 정보까지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결국 이 C가 얼마나 중요하냐. 당연히 이제 중요한 항목에 좀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C 상관관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면 대신 다른 EC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다른 EC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상충관계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C 성능 벤치마킹. 중요하긴 한데 이미 자사가 타사보다 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굳이 또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혹시 다른 EC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타사 대비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그 관점. 잘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지금 현재 상태만 유지를 해도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우리가 제약 조건, 예를 들어 뭐 규격 한계, 뭐 산업의 어떤 표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동차 뭐 유로 6인가 뭐 그 CO2 배출량에 대해서 국제 규격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제품을 팔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EC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이게 이제 자동차의 문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한 건데, 가로축이 그 고객 요구 사항이죠. 얼마나 열고 닫기 쉬우냐 이거고, 이게 뭐죠? 이거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비가 얼마나 새지 않느냐,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소음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그 CA들이 있고 EC들이 쭉 있죠. EC들이 쭉 있고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계층화를 했어요. 그리고 EC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 CA가 EC들 간의 연관관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벤치마킹 정보가 좀 시각적으로 나타냈죠. 이게 자사고 뭐 타사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확정 구조는 아니죠. 확정 구조 아니고 그냥 이것만 씁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그 기본 그 고객이 평가한 중요도 정보만 하고, 기획 품질이라든지 세일즈 포인트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거를 곱해가지고 밑에 EC들의 중요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정보가 있죠. 여기서 벤치마킹 정보가 1점에서 5점 스케일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항목들이 전부 정량적인 성격이에요. 단위가 다 있죠. 단위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맞춤화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별로 타사들이 자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타겟을 결정하는데, 이거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테크니컬 디피컬티라고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즈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어려우냐. 만약에 많이 어려우면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힘들겠죠. 예. 여러분 이거를 지난 학기에 읽으셨죠? 읽으셨습니까? 이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 이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의 저 마지막 그 사례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논문이 그 QFD의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제가 올렸나요? 올렸었죠. 예,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저는 이거를 매 학기마다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만큼 참 잘 쓴 논문인 것 같아요. 논문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저자가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도 많이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논문이 있는데 제목이 How to make a product development project more successfully, 좀 긴데, Integrating Kano's 모델이 있어요. 카노 모델. 그러니까 카노 모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QFD에 카노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시작을 해서 QFD에 카노를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논문입니다. 두 가지 논문이 좀 괜찮으니까 QFD에 이번 시간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쉬다 할까요? 쉬고 그 공차 분석이 사실 3주차에 하려고 했는데 그 QFD가 지난 학기에 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생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차 분석을 다음 쉬는 시간에 좀 끝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예. 자, 공차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넣을 거예요. 뇌리에 박히도록. 그래서 제품 설계를 하는 거고, QFD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공차 설계입니다. 공차 설계. 이제 QFD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인자의 타겟값을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분석은 이 타겟값이 이제 가장 좋은 값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톨러런싱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품질 특성치라는 거를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인자로 EC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EC라고 보시면 되는데, EC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품하고 서비스를 나눠서 보면, 제품은 휴대폰의 밝기 이런 거, 무게, 휴대폰의 길이 이런 게 되겠고, 서비스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주문하고 대기하는 시간, 병원에 갔으면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설계인자예요. 여러분, 제품만 생각하기 쉬운데 서비스도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유형은 세 가지예요. 망목, 망소, 망대 세 가지인데, 망목은 어떤 타겟값이 있는 거고, 망소도 타겟값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사례, 서비스 예를 좀 들어봤어요. 이발 시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깎을 때 빨리 깎아주면 좋죠.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너무 빨리 깎아주면 이게 너무 성의 없이 깎아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시간만 보면 빨리 깎아주는 게 좋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특성입니다, 서비스에. 그리고 웨이퍼의 표면의 요철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프로젝트를 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웨이퍼가 있죠. 웨이퍼를 가지고 여러 번의 가공 작업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근데 웨이퍼를 가공할 때 이제 회로를 새기고 파내고 뭐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웨이퍼의 평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이에요. 그게 우리가 폴리싱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연마 공정이 있는데 그 연마 공정을 거치고 나면 그 웨이퍼 표면이 평평해져야 돼요. 평평해져야 되는데 연마 공정이 조금 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하고 나서도 웨이퍼의 표면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요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회로 새기고 할 때 퍼포먼스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또 표면의 요철이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또 망대 특성은 아까 말한 뭐 자동차의 연비 혹은 뭐 자동차의 마력 크면 클수록 좋은 것들이고, 뭐 철강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수한 철강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망목, 망쇠, 망소, 망대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망목 특성부터 한번 봅시다. 망목 특성을 보면 공차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할게요. 품질 특성치가 가지는 값에 허용 가능한 범위예요. 타겟값은 있지만 타겟값을 정확하게 미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느냐 이 범위를 정한 건데, 자, 공차는 규격 하한하고 규격 상한 두 개로 구성되는데 규격 하한은 우리가 Low Specification Limit이라고 해서 LSL이라고 합니다. 규격 상한은 Upper Specification Limit이라고 USL이라고 해요. 이 LSL, USL이란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하면서도 이런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USL, LSL이라는 단어를 범용적으로 많이 썼어요. 타겟값이 있고 내가 밑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고 위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보는 개념이고, 이 USL에서 LSL을 뺀 이 길이를 공차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톨러런스. 톨러런스는 이제 USL 빼기 LSL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냐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반도체를 예로 들게요. 반도체에서 여러 공정이 있어요. 공정이 있는데 공정에 그 목표값이 있어요. 목표값이 있는데 점차 이렇게 민감도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 값을 조금씩 올려봐요. 올리다가 어느 순간을 벗어나면 제품의 성능이 확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많이 결정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공정 같은 경우는 그런 실험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냥 타겟값의 10%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공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공정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제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품 엔지니어들이 제품 엔지니어들이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USL, LSL은 그 도메인 날리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이거를 결정하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이걸 회사의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람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톨러런스라는 거는 이렇게 이 두 개의 길이 이거를 빼가지고 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톨러런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길이가 똑같아 보이죠, 위아래가.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 타겟이란 값이 위아래 이렇게 딱 정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타겟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가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고, 두 번째가 타겟이 뭐 위로 가 있거나 밑으로 가 있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타겟이 이렇게 중간에 많이 가 있어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타겟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허용 오차를 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좀 타이트하게 하고 어느 한쪽은 조금 여유를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뭐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조금 더 작으면 조금 더 뭐 비용 같은 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크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쪽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뭐 그거는 뭐 무수히 많을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정해져 있는 딱 중앙으로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벗어났을 때 더 비용이 더 크냐, USA를 벗어났을 때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이거를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줘서 짧게 가져가야 될 거고, 이 부분을 넘어갔을 때 비용이 더 크게 발생을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당겨줘야 되겠죠.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항상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불량률을 우리가 USL하고 LSL이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X라는 값 자체가 품질 특성치가 가지는 값이라고 보면 어떤 분포를 따를 수가 있겠죠. 이런 분포를 따를 수가 있는데 USL을 벗어나거나 LSL을 벗어나면 불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불량률이 얼마나 될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x가 x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여러분 지난 학기에 통계에서 배운 그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겠고, 불량률 p라는 거는 LSL을 미트하지 못하거나 USL을 미트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LSL을 미트하지 못하는 부분은 x가 LSL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면 되고, USL을 미트하지 못하는 부분은 x가 USL보다 큰 영역, 이 부분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그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면 우리가 평균이 미우고 3포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표준을 할 수 있죠. 그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 이거 표준 정규 분포가 되면 우리가 확률 테이블을 쓸 수가 있죠. 확률 테이블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 이 전체 영역이 1일 건데 LSL을 벗어나는 부분하고 USL을 벗어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그 불량률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불량률 계산 사례를 보면 어떤 뭐 샤프트의 어떤 직경이라고 보여. 어떤 샤프트의 직경인데 뭐 부품이겠죠. 어떤 부품의 직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치가 타겟값이고 톨러런스를 위아래 똑같이 0.1인치로 줬어요. 그러니까 0.9에서 1.1까지는 합격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톨러런스가 이제 0.2인치가 되겠죠. 1.1 빼기 0.9니까. 그럴 때 이 생산된 샤프트를 쫙 한번 그 분포를 보니까 평균이 1.05예요. 타겟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산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3포가 0.05인치가 되겠고, 이랬을 때 불량률이 얼마냐 계산할 수가 있죠. 0.9보다 작거나 혹은 1.1보다 큰 부분을 보는 건데, 자, 이거를 x를 아까 그 공식에 의하면 정규화시키고 이 0.9 하한을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 분포 내에서 몇 시그마에 해당되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1.1에서 1.05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몇 시그마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봤을 때 이건 마이너스 3시그마, 1시그마 수준인 거고, 이거 표준 정규 분포 테이블에서 찾으면 확률이 0.16, 그러니까 16%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100개 중에 16개가 스펙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엉망인 공정입니다. 엉망인 공정.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실제에서는. 계산하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산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죠. 많이 익숙하죠. 아닌가요?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 좀 빨리 끝나겠네. 불량률 계산 방법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톨러런스를 늘리는 게 있고, 두 번째 시그마를 줄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을 이시 목표값으로 이동시키는 게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그렇죠. 2번하고 3번도 괜찮죠. 1번은 왜? 1번은 어떤가요, 여러분? 타겟이 제일 좋죠. 타겟값을 만족하면 제일 좋은데 톨러런스를 넓게 주다 보면 타겟값에서 많이 벗어나더라도 허용하게 되죠. 그거는 고객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김한별 학생이 잘 말해줬고, 이 톨러런스를 늘린다는 거는 그냥 내가 쉽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기준 자체를 내한테 좋은 쉬운 잣대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겠다라는 거고, 고객 관점에서는 안 좋은 거죠. 저 이거를 상당히 많이 경험했어요. 반도체 있을 때. 그 여러분 아까 공정에서 타겟에 이제 타겟이 있으면 뭐 만약에 뭐 500이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450, 550 이렇게 많이 잡아요. 공정 타겟을, 스펙을. 이게 정말 중요한 공정이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것도 녹화되면 안 될 건데 세계 인류 반도체 회사가 사실 상당히 비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있으면 중요한 공정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공정이 있을 그렇게 분류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중요한 공정이 있으면 좀 덜 중요한 공정이 있고, 중요한 공정은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좀 덜 중요한 공정은 좀 여유를 더 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란 게 전부 이거예요. 다 10%예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실제 공정개발부서하고 많이 다툼을 합니다. 공정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 120 나노, 뭐 60 나노, 45 나노, 32 나노 이렇게 조금씩 미세화되거든요. 미세화하면서 신기술, 새로운 공정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 품질팀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존대로 10%로 계속 해왔다. 10%가 맞다. 이렇게 막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톨러런스를 합리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늘리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 자, 이거 두 개가 바람직한 거예요. 톨러런스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공정을 최대한 잘 계산을 해가지고 3포를 줄이는 거죠. 3포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차이가 서로 없이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계속 생산이 되는 그 개념입니다. 자, 아까 불량률이 16%가 나왔는데 그때 보면 이게 0.5인치였죠. 3포가. 상포가 0.5인치라는 거는 제품마다 0.5인치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정 계산을 잘해가지고 3포를 반으로 줄였어요. 3포를 반으로 줄이면 제품 편차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고, 뭐 불량률 계산해도 확연히 줄어들죠. 2.3%로.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3포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요. 이 C를 평균을 목표값으로 이동시키는 것. 아까 평균이 1.05였죠. 근데 이거를 타겟값이 아까 1이었죠. 1로 옮긴 거예요. 1로 옮기니까 불량률이 4.6%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게 이제 타겟이 1이고 0.95가 되고 1.05인데 맞죠? 잠시만. 1.00 1.005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 죄송합니다. 타겟이 이거네요. 0.1이네요. 0.95 1.1이죠. 근데 아까 분포가 여기에 있으니까 1.05 평균이었죠.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불량률이 꽤 많았어요. 이게 아까 1시그마였죠. 여기가 1시그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3시그마에 해당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1시그마에 해당되는 지점인데 이거를 이렇게 옮긴 거죠. 이렇게 똑같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이 되는데 여기가 확 많이 줄었죠. 여기는 뭐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늘어나는 게 사실 크진 않아요. 여기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6%에서 4. 몇 프로였나요? 4.6%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 불량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온 김에 아까 두 번째 케이스도 0.99, 1이고 1.1인데 1.1인데 근데 왜 이러나 바보네. 그러니까 1.05인데 아까는 산포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이렇게 큰데 개선을 하면 산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은 이렇게 같지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산포를 줄이거나 평균을 타겟팅을 하면 불량률이 개선이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자, 이거랑 연관시켜서 하나 더 봅시다.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데 실험 계획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산포를 줄이거나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쓰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산포를 줄이거나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는 그러니까 평균을 이렇게 조정시켜서 공정 개선을 하는 거는 실험 계획법 중에서도 팩토리얼 디자인 이런 쪽이에요. 팩토리얼 디자인이나 프랙셔널 팩토리얼 디자인 그런 쪽이고, 산포를 줄이는 방법은 다구치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다구치 메소드라고 다구치란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게 뭐 좀 많이 제가 자, 여러분 이번 주착인데 여기서 보면 실험 계획법이 이제 공정 최적화인데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팩토리얼 디자인 이쪽 부분이 타겟팅, 공정 평균을 타겟에 이동시키는 실험 계획법에 대한 내용인 거고, 다구치 메소드가 공정 산포를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공정 최적화를 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RSM도 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는 공정 산포하고 여기서 좀 확장된 분야가 이게 RSM이 반응 표면법이라는 건데 쌍대 반응 표면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쌍대라는 게 듀얼이라는 개념으로 평균하고 산포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까지 이번 클래스에 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망목 특성을 받고 망소 특성을 봅시다. 망소 특성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하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커지는 것만 내가 컨트롤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한만 있어요. 상한만 있기 때문에 톨러런스가 USL에서 타겟을 빼주면 돼요. 톨러런스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고, 망소 특성은 불량률 계산할 때 하한이 없으니까 밑부분은 계산을 안 해줘도 돼요. 위에 부분, 이 부분만 벗어나는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망대 특성은 반대죠. 그러니까 LSL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것만 내가 컨트롤을 해주면 되고, 톨러런스를 그러면 타겟에서 LSL을 빼주면 됩니다. 불량률도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망대 특성하고 망소 특성의 타겟이 보통 망소 특성의 타겟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굳이 왜 타겟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왜 굳이 타겟이 필요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기도 해요.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타겟이라는 게
부서 내에 어떤 내부적인 도전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부서 내에서 그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이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확실히 만족스럽다, 이런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값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망대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무한대가 타겟이 되겠죠. 무한대가 뭐 타겟이 되지만 이 정도만 커지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런 인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값들을 보통 우리가 타겟으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정 능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공정 능력. 공정 능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2단계예요. 공정 설계할 때 이제 공정 설계라는 게 공정 최적화 개념인데, 최적화를 하려면 내 공정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을 개선하려면 가장 취약한 공정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정이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내 공정을 평가하는 방법, 공정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좀 반도체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정력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질문 좀 해주시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